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이널샷 진행을 맡은 최효은, 신민영입니다. 네, 오늘 한국 증시는 거의 움직임 없는 채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 시장이 모두 다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어제 종가 대비해서 지수 자체는 크게 움직임이 없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 탄력을 강하게 가져가는 업종이 그래도 꽤 많은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안으로는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코스닥 안으로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번 주는 월요일 하루 쉬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피곤하게 느껴지는 한 주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굵직한 이벤트들이 많았는데요. 대체거래소 출범부터 트럼프의 시시각각 변하는 관세 발언까지 따라가야 할 이슈들이 좀 많았습니다. 시장도 피로감을 좀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요. 금요일 마감까지 저희 파이널샷과 함께 깔끔하게 마무리해 보시죠. 네,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시장 마감을 위한 마지막 한 방. 지금 출발할게요. 파이널샷. 시장 지수만 봤을 때는 큰 움직임이 없는 것 같습니다. 크게 움직이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찰나에 정말 많은 이슈들이 시장을 또 움직이고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 이번 주 들어서 급등과 급락을 오고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업종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표적인 게 방산 쪽이 아닐까 싶은데 이번 주에 방산 업종 급등과 급락 후에 다시 한번 오늘 시장에서 또 급등세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속에서 그래도 주가가 꾸준히 잘 가는 게 어떤 것이 있는가 봤더니 저점에서 역사적인 저점에서 그래도 실적이 최악의 국면을 벗어나고 있는 그런 업종이 오늘 시장에서 이번 주 시장에서는 특히나 잘 가고 있는데요. 이번 주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건설 업종이 그랬고요. 화학 업종도 그랬고 이제는 음식료 쪽을 볼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오늘 많은 증권사에서 관련된 리포트를 발행하기도 했습니다. 좀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의 소울푸드죠. 라면인데 신라면이 가격을 인상한다고 합니다. 이전보다 50원 더 올려서요. 소매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1,000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트 가서 살 때는 이보다도 비싼 겁니다. 지폐 한 장으로도 라면을 하나 살 수 없는 시대가 이제 와버렸고요. 또다시 국민 스낵이라고 불릴 수 있는 새우깡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전보다 100원 더 인상한다고 합니다. 소매점 기준으로 했을 때 1,400원에서 1,500원으로 인상을 한다고 하는데 라면 50원 인상, 새우깡 100원 인상. 이렇게만 봤을 때는 그냥 가격을 올리고는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은 50원, 100원 인상하는 이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특히나 음식료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정상적인 인상은 아닙니다. 2022년 9월 이후로 2년 6개월 만에 가격을 인상하는 건데 꾸준히 인상을 했던 것이 아니라 한 번 내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2023년 7월에 정부 측에서 가격 인하를 압박을 했습니다. 너무나 비싸다라고 압박을 했고 이에 따라서 많은 라면 업체들 그리고 음식료 업체들이 가격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인상은요. 새로운 가격 국면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2023년 6월 수준으로 되돌리는 수준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신라면과 새우깡 가격만 오르는 것이 아니라 너구리, 그리고 안성탕면, 짜파게티, 쫄병 스낵 등 많은 국민들이 사랑하는 이러한 라면과 스낵 가격이 전반적으로 좀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이 가격이 오르는 것이 기업들에게 어느 정도 실적을 기여할지 그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어서 만나보시죠. 네, 신라면 이제 1,000원 시대입니다. 우리는 그렇다면은 주식시장 안에서 무엇을 살 것인가? 라고 신한투자증권에서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음식료 업종 사야 된다. 지금 비중을 확대하는 것이 맞는 투자다라는 의견을 제시했고요. 신한투자증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음식료 업종 전반으로
가격 인상 기대감이 반영될 시기가 이제 2025년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내수 소비는요, 최악의 국면에서 반등하고 있는 그러한 국면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이 최악에서 정말 안 좋은 상황 속에서 조금이라도 반등하는 것, 그리고 가격이 어느 정도 내려와 있는 그런 업종에 대해서 특히나 관심을 두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러한 업종 쪽으로 거래 대금을 가지고 현재 시장을 참여하고 있는데요. K푸드 모멘텀은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2025년에는 음식료 업종에 투자하는 이 매력도가 더 높아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약간의 이슈는 있습니다. 유통 채널 재고 그리고 비축 소비가 있을 겁니다. 가격이 뭐 50원, 100원 올라가게 된다면은 요것들을 판매하고 있는 음식점 입장에서는 물론 빨리 사려고 하는 이 비축을 하려고 하는 소비가 늘어날 테고요. 가격 인상에 따른 물량 저항도 있을 겁니다. 다만 이 1분기가 지나가고 나고 2분기가 되게 되면은 인상에 따른 이익 개선세가 가시화될 것이다라고 신한투자증권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가격 인상에 따른 영업이익 증가 효과가 250억 원으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50원, 100원 올려서 진짜 영업이익을 봤을 때 약 250억 원이 늘어나는 거니까 꽤나 큰 효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증권가에서 원래 추산했던 가격보다 약 22%의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번 가격 인상에서 수출용 제품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가 더 커질 수 있다라고 증권가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좀 종목별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농심 보도록 할까요? 농심의 주가 꽤 많이 낮아졌습니다. 보시다시피 12개월 PBR로 했을 때 지금 거의 역사적인 저점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하나증권에서는 목표 주가를 54만 원대로 제시했습니다. 현재 40만 원대 소폭 아래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오늘 1% 가깝게 상승세 나타내고는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주가 자체는 낮은 국면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투자증권에서는 변화의 서막이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요. 특히나 2025년에는 뭔가 변화의 원년이 될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농심의 중요한 포인트가 몇 가지가 있는데 지금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이 외국에서 굉장히 잘 팔리고 있지 않습니까? 농심에서도 비슷한 걸 내놨습니다. 투움바, 신라면을 내놨는데 이게 글로벌적으로 3월에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물론 이 효과라든지 인기는 봐야 알겠습니다만은 글로벌에 출시하는 효과가 분명히 있을 테고요. 월마트의 매대 이동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간 YOY 기준으로 했을 때 2자릿수의 매출 성장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게 특히나 외국에서 팔 때는 어느 마트로 들어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농심에서는 이쪽에서 마케팅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중남미, 유럽 그리고 중국 법인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판매 확대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하나증권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주가가 역사적인 저점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멘텀을 봤을 때는 농심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어서 IBK 투자증권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IBK 투자증권에서는 농심 분위기 반전이 예상된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앞서서 만나봤던 하나투자증권과 거의 비슷합니다. 2025년에는 변화의 서막이고 무언가가 분위기가 반전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해외 법인의 판가 인상 여지도 남겨져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지금까지는 한국에서의 판매 단가 인상만이 반영됐지만은 만약에 미국이라든지 유럽에서 판매하는 라면과 스낵도 가격이 인상될 시에는 더 높은 영업이익 증대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나 이 농심의 주가를 발목을 잡았던 것은요, 매출 원가율이었습니다. 원가가 너무 높아지다 보니 지난해 매출 원가율이 무려 71.5%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100원짜리 하나 팔면 71원이 거의 매출 원가로 들어가는 건데 이제는 영업 마진율 하락으로 귀결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고요. 특히나 이번 가격 인상에 따라서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것은 너무나도 가시화되는 그러한 효과이기 때문에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의견 전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탑픽 종목을 농심으로 제시하지 않는 기업들이 더 많았습니다. 신한투자증권에서는 오늘 탑픽 종목으로 롯데 웰푸드를 꼽기도 했는데요.
롯데헬푸드 가운데서는 특히나 역시나 마찬가지로 매출 원가율 쪽에 집중을 했습니다. 지난해 카카오 가격이 급등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매출 원가율이 오른 바 있는데 이에 따라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실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주가도 뚝 떨어진 상황인데요. 다만 앞으로 국내와 해외 전 지역에서 가격 인상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 좀 잘 방어를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 나왔고요. 올해 가격 인상 효과 그리고 원재료 카카오 시세의 안정화에 따라서 앞으로 영업이익의 증대가 기대되고 무엇보다 공장 효율화에 따른 생산성 개선이 기대된다라는 의견을 함께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롯데 웰푸드 같은 경우에는 목표 주가를 보시다시피 거의 13만 원대로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다만 이 주가 같은 경우는 지난해 6월의 주가였습니다. 앞으로 이 주가 반등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 나왔고요. 특히나 주가가 역시나 마찬가지로 역사적 저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다만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에는 화학업종과 건설업종과 비슷하게 최악의 상황을 지나가고 있는 국면 속에서 가격 인상이 일어나고 있고 영업이익 증대가 현재 전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시그널 음식료 쪽 만나보고 왔고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또 주목할 만한 헤드라인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어서 신민영 앵커가 정리해드립니다. 네, 이번에는 종목 시그널로 이어가겠습니다. 업종별 종목별로 주목할 만한 이슈들 모아봤습니다. 4가지 헤드라인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중국의 경기 부양책 발표 속에 현대제철 등 철강주의 강세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올해 국내 총생산 GDP 규모를 5% 내외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부양책도 또다시 발표했습니다. 1조 3천억 원 미만의 규모의 초장기 특별 국채 그리고 4조 4천억 위안의 지방정부 특수 목적 채권 발행 등이 여기에 포함이 됐습니다. 이처럼 지난해부터 이어지는 이 경기 부양책이 올해 철강 수요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요. NH투자증권에서는 이 현대제철에 대한 목표가를 4만 원으로 올리기도 했습니다. 중국산 후판 반덤핑 관세 부과와 중국산 경기 부양에 따른 업황 개선 전망을 반영해서 수익 추정치를 상향 조정한다라고 전했습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네, 봉준호 감독의 미키 세븐틴이 중국에 개봉한다라는 소식 전해진 가운데 엔터주, 미디어주의 상승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매체에 따르면 봉준호 감독의 신작 미키 세븐틴이 글로벌 개봉일인 7일에 중국 전역에서 극장 개봉한다고 하는데요. 이 한국 영화의 중국 개봉 소식에 한한령 해제 기대감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앞서 중국 정부 오는 5월께 한한령을 풀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미 문화 개방은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YG 플러스, SM, 3G 엔터 같은 종목들 급등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농심 소식입니다. 앞서 살펴보셨듯이 가격 인사 효과에 대한 기대감 속에 장중에 오늘 40만 원대 주가 회복하기도 했습니다. 3거래일 연속 상승세 이어가고 있고요. 전문가들은 오늘 나온 이 가격 인상 효과가 올해 2분기부터 반영될 것이다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현대차증권은 재고를 감안했을 때 4월부터 본격적인 인상에 따른 매출 증가분이 인식될 것으로 내다봤고요. 또 IBK투자증권도 2분기부터 가격 인상 효과가 본격화 될 것으로 봤습니다. 또한 이번 가격 인상으로 올해 영업이익은 약 270억 원 증가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덧붙였습니다. 네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네, 이마트 소식입니다. 호실적이 나왔고요. 또 홈플러스 반사이익 기대감 속에 연일 상승하고 있는데 이 종목도 3거래일 연속 강세 이어갑니다. 키움증권이 이마트의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 조정했고요. 목표가를 6만 8천 원에서 13만 원까지 끌어올렸습니다. 내수 소비 심리 부진에도 불구하고 1분기 영업이익 시장 기대치를 상회할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이어 소비자 심리 지수가 작년 12월을 저점으로 반등하는 추세라면서 내수 소비 경기가 최악의 수준에서 탈피하면서 이마트의 주요 사업부의 매출 성장률이 점차 반등할 것으로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경쟁사인 홈플러스의 기업 회생 절차 개시에 따라서 영업력 악화에 따른 반사이익 수혜도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4가지 헤드라인 짚어보셨습니다. 네, 이번엔 전문가 전화 연결해서 조금 더 자세한 투자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 장창민 파트너 만나볼게요.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창민입니다. 네, 오늘 4가지 뉴스 전해드렸는데요. 어떤 소식에 조금 더 눈길이 가실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첫 번째 헤드라인인 중국 경기 부양책 발표에 따라서 철강주들의 강세 흐름에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요즘 중국과 미국의 움직임에 따라서 시장 분위기가 조금 좌지우지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업황 개선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다는 내용으로 한 증권사에서는 현대제철의 목표가를 4만 원으로 올리면서 철강주들의 힘이 상당히 강합니다. 중국은 전국인민대표회의 첫날 정부 곡작 보고에서 올해 GDP 규모를 5% 내외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부양책 또한 발표했었는데요. 해당 내용을 기반으로 중국산 석탄 반덤핑 관세 부과와 중국의 철강 생산 감축을 통한 구조조정, 그리고 중국의 경기 부양에 의해 업황 자체가 개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게다가 중국뿐 아니라 미국발 훈풍도 불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사업에 한국과 일본 등이 좀 참여하길 바란다고 밝힌 만큼 아직은 한미 양국 간 협의 단계에 있어서 불확실한 상태지만 사업이 진행될 경우에는 국내 철강 업체들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것이라고 전해지다 보니까 이러한 흐름이 더 강하게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덕분에 철강 관련주들이 널뛰기를 좀 크게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넥스티를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석유협회 인증 유정관, 석유관을 제조하면서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에 수출 그리고 판매를 하고 있다 보니까 미국발 훈풍과 중국발 훈풍을 고려했을 때 가장 크게 수혜를 입지 않을까 싶어서 넥스티를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네, 철강주의 강세 기조 속에서 넥스틸 또 관련주로 꼽아주셨습니다. 이 밖에도 오늘 오후장에서 매수 관점으로 보고 계신 종목 있으실까요? 네, 오늘 오후장에서는 화장품 관련주로 클리오를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지난달에는 주춤 거리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오늘 다시 힘을 내고 조금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일본, 미국 등에서는 제법 매출을 좀 올리긴 했었는데 중국 내 판매가 좀 저조해지다 보니까 작년 4분기 영업이익이 99% 줄어든 1억 원을 기록하면서 수익성이 꽤나 악화됐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실적 턴어라운드가 이어질 것이라는 좀 전망이 나오면서 저가 메리트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지난달에는 스킨케어 브랜드 9달에 티니핑 한정판 제품을 출시한다고 밝혔고 올리브영에서만 구매를 할 수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요즘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성인들까지도 티니핑을 많이 찾는다고 하니까 얼마나 인기가 커지는지 이런 내용들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우리나라에서 개봉했던 봉준호 감독의 미키가 중국에서 개봉하면서 지난달부터 들려오고 있는 한한령 해제 기대감까지 커지고 있는데요. 덕분에 중국 소비주들은 단기적인 상승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상승까지 기대할 수 있으니 이 내용들은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대 수준부터 제가 봤을 때 한 19,550원까지는 좀 접근이 가능하실 것 같고요. 목표가는 21,300원, 손절가는 17,800원 수준으로 잡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이데일리 파트너 장창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클리오에 대한 투자 포인트 그리고 가격 전략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온 장창민 파트너가 들려주는 종목 시그널 함께 하셨습니다. 국내 스크린 골프 1위 업체 골프존이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21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골프존이 지난해 부과받은 과징금은 75억 400만 원, 과태료 540만 원입니다. 과징금 기준을 전체 매출액의 3%로 개정한 조항이 적용됐는데 국내 기업 중 두 번째로 큰 과징금 규모입니다. 유출 원인은 랜섬웨어 공격입니다. 골프존은 2023년 11월 회원 221만 명의 이름과 이메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유출당했습니다. 또 불필요한 38만 명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개인정보위는 골프존이 안전조치 의무와 개인정보 파기 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골프존은 개인정보 유출 사과와 함께 정보보호 투자를 약속했지만 부과된 과징금에는 불복했습니다. 골프존이 청구한 취소 소송은 1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앞서 구글과 메타가 제기한 과징금 처분 불복 소송에서는 개인정보위가 승소한 바 있습니다.
메타가 이렇게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네. 우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승소를 했습니다. 1심에서요. 경험이랄지 관행 뭐 이런 것들이 좀 강화가 돼서 기업이 승소할 확률이 높지 않다. 조사가 철저하게 되기 때문에 뒤집기는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이번 소송으로 골프존의 개인정보 유출 악재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데일리 TV 이지은입니다. 네, 이데일리온 이재선 파트너와 함께하는 만홈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큰 기쁨을 안겨줄 만홈런 종목들 찾아보겠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드디어 금요일장입니다. 이번 주는 월요일에 쉬었는데도 챙겨야 할 이슈가 좀 많아서 분주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오늘 시장은 양시장 좀 쉬어가고 있고요. 오늘 시장 판세 어떻게 읽어볼까요? 네, 오늘 시장 판세 쉬어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번 주 내내 이슈만 많았지 사실 좀 쉬는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희일비하는 것 같았지만 결론적으로는 그냥 조금 쉬었다. 푹 쉰 것도 아니고 조금 쉬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슈 너무나도 많은데 이게 계속 트럼프 얘기만 했었는데 그런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지금 양회가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전인대를 시작으로 해서 정협까지 해서 넘어가고 있는데 중국이 4년 동안 지금 트럼프의 이를 갈고 있다가 아주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당선되기 전부터 해서 법을 다 제정을 해서 바꿔놓고 기업 길들이기나 이런 부분 다 끝내놓고 지금 또 이제 전인대에서 또 200억짜리 또 혁신창업기금 또 조성한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뭐 이 기금을 조성하든 안 하든 어차피 중국은 본인들이 필요하면 무한정으로 이제 공급을 해주는 나라다 보니까 뭐 그렇게 그냥 이제 뭐 미국의 이제 첨단 산업에 대응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전 세계에 공표 다시 한번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4년 동안 그 화웨이 같은 그룹이 가장 뭐 큰 피해를 보면서 거의 글로벌 시장에서 없어지다시피 했었는데 최근에 제가 지난달에 말씀드렸죠. 화웨이가 복귀했습니다. 트럼프에 대한 선전포고가 아닌가 싶다라고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에도 나와가지고 이제 3단 이제 폴더블 폰도 이제 공개하고 하면서 본인들의 기술력을 뽐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국이 대응하는 부분을 미국이 또 어떻게 받아치는지 또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준비한 것 중에 또 하나가 있죠.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주변국을 먼저 포섭을 했다.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는 미국이 글로벌 이제 경찰로 해가지고 이제 다 지켜주고 포용했다라고 하면은 미국이 이제 자국 우선주의를 하다 보니까 중국이 포용하는 그림으로 해서 좀 모양이 좀 바뀐 모양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한한령 해제 얘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 봉준호 감독의 이제 영화가 이제 중국에서 또 개봉한다라고 합니다. 뭐 본인들은 한한령을 한 적이 없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계속 밀려왔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문이 열리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은 뭐 참고가 되실 것 같습니다. 둘이 어떻게 이제 계속 이제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지 한번 우리가 좀 지켜볼 포인트. 그 고래 싸움에서 우리가 새우등 터지지 않게 우리도 준비를 잘 해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단기 차익 실현 그리고 눌림목 매수 이 구간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된다라고 12월부터 말씀드렸는데 똑같은 것 같습니다. 자, 코스피 차트로 넘어가면은 이번 주는 그냥 쉬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계속 금방금방 넘어가죠. 딱히 볼 게 없어요. 지금 강하게 반등이 나오거나 할 만한 구간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 상황에서 또 급락이 나오거나 할 구간도 아니에요. 급락이 나와도 어차피 회복되는 구간이고 횡보 구간으로 계속 연결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쉴 자리에서 쉬는 거니까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코스피는 추후에 이제 2,700 돌파 여부만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되는데 이제 뭐 3월 결산법인 쪽으로 해가지고 뭐 배당도 이제 나오고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해결이 되고 그리고 나서 이 지수가 가려면은 제가 볼 때는 뭐 삼성전자가 움직이면 뭐 가장 좋겠지만 그거 아니더라도 이제 밸류업 관련주들이 움직이면은 또 한 번에 이제 레벨업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그 부분을 이제 3월 하순에서 4월에 나오는지 한번 기대해 보고요. 코스닥 차트로 넘어가서 본다라고 하면은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피보다 조금 강할 뿐 지금은 쉬어가는 구간.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일주일 이상 잘 버티고 있는데 굉장히 강하다. 그런데 돌파할 자리를 돌파 못하면 급락이 한번 나와야 되는데도 잘 버티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이슈에 의해서 밀리기는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볼 때는 밀릴 자리에서 잘 버티고 있다가 밀린 것뿐입니다, 여러분. 바로 돌파하면 좋겠지만 그런 개별 성향을 가진 지수는 맞습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거는 쉬었다 가는 게 맞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대로 그냥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780 저항까지 도달하는 종목이고 이 지수이고 그리고 730까지 내려와서 이 구간을 살짝 흔들고 있는데 다시금 올라오면은 한 번 혹은 두 번 지나면은 돌파되는 지나가는 자리니까 여러분들이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 그래서 시장 얘기를 제가 지수 제외하고 최근에는 많이 말씀드렸다라는 거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쉴 자리에서 그냥 편안하게 쉬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은 지수가 쉬는데 그럼 우리를 뭘 봐야 되느냐라고 여러분들이 항상 궁금해하실 텐데요. 자,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항상 금요일만 되면 제가 놀고 먹자 플랜에 대해서 주말을 앞두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이 여러분들의 놀먹 라이프에 도움이 될 만한 과거부터 이제 좀 이어져 왔던 이런 종목들을 조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림 제가 AI로 만들었는데요. 어떻게 여러분들의 주말 모습과 비슷한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주말을 보내는 게 꿈과 같은 일입니다. 이렇게 보낸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예, 이 모습만 봐도 참 마음이 편안해지고 좋은데요. 여러분들도 맛있는 거 드시고 뭐 여행도 가시고 아니면 뭐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날씨가 조금 풀리긴 했지만 겨울 같은 경우에는 뭐 이불 밖은 위험해라고 이렇게 타이틀을 달아봤는데 나가기 싫죠. 그냥 편안하게 침대에 누워서 편안하게 집에서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 시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관련주들을 우리가 금요일마다 한 번씩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도 준비했으니까요. 편안하게 이불 속에서 여러분들이 주말을 날 수 있는 종목들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월요일에 쉬어서 그런지 더 피곤하게 느껴지는 금요일인데 자, 그러면은 우리가 푹 쉴 수 있으면서 득점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은 어떤 종목들이 있을지 오늘도 득점 낼 수 있는 종목들 안타, 2루타, 3루타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안타 종목으로는 먼저 W게임즈 꼽아주셨는데 이제 2023년 말에 온라인 카지노 기업을 인수한 바 있습니다. 실적에 대한 전망도 양호하게 나오고 있죠. 네, 맞습니다. 실적은 뭐 매년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다. 특히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탄탄하게 올라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거부터 이제 온라인 카지노 쪽으로 우리가 특히나 이제 제가 오늘 가져온 종목들을 보면은 팬데믹이 생각나는 종목들이 좀 많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가 강원랜드부터 시작해서 뭐 외국인 카지노나 이런 쪽에 직접 갈 수가 없다 보니까 여러 명이 모일 수가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집에서 좀 즐길 수 있는 이런 온라인 카지노 그리고 3D 카지노까지도 또 넘어가는 기업인데요. 글로벌 시장에서 잘 통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과거부터 계속 들려왔죠. 꾸준한 실적 성장이 동반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기업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여러 기업을 꾸준하게 M&A를 통해 가지고 글로벌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해외 시장으로 넘어가고 아직까지 우리가 지금 메타버스 시대가 제대로 오진 않았지만 사실은 이런 뭐 카지노 같은 경우에는 메타버스가 실행되고 조금 더 현실감이 생긴다라고 하면은 찾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수 있는 업종이에요. 그래서 W게임즈가 지금처럼 이제 시장 저변을 이제 확대해 가면서 영향력을 늘려간다라고 하면은 추후에는 더욱더 폭발적인 성장이 나올 수가 있다. 미래에 대한 대비까지도 잘 돼 있는 기업이다라고 제가 꾸준히 말씀드렸던 기업인데 사이즈도 어느 정도 좀 규모가 있어서 제가 안타 종목은 항상 규모가 있게 뭐 10% 이런 게 아니라 최소 20-30% 정도 이제 담아놓을 수 있는 이런 종목들을 많이 소개해드리죠. 그리고 묵직하게 꾸준하게 성장하는 이런 기업들을 많이 말씀드리는데 그에 아주 적합한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주변에 보면 요즘에 유행하는 이런 뭐 그 과거에는 우리 전통 민속놀이 이제 그림 맞추는 이제 고스톱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요즘엔 뭐 홀덤펍 같은 경우도 많이 생기고 여러 가지 좀 문화적으로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글로벌 대회 같은 경우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W게임즈를 여러분들이 좀 관심 가져 보신다라고 하면은 집에서 편안하게 이불 속에서 나가지 않고도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W게임즈. 이 게임주가 이렇게 안정적인 실적을 기록하는 것도 쉽지 않아 보이는데 그만큼 안타 종목에 적합하다라는 의견으로 또 읽어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2루타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밀리의 서재 꼽아주셨는데 이제 독서 좋아하시는 분들은 모를 리가 없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AI 이북으로 접목해서 또 새로운 기술력으로 주목받기도 했는데 2루타로 보신 이유 뭘까요?
네, 2루타 종목은 좀 속도도 좀 빠르고 장타력도 있고 해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적절한 기업이 딱 떠오른 게 바로 밀리해서제입니다. 뭐 다른 기업들도 많긴 하지만 가장 적합하다고 바로 떠오른 기업인데요. 일단 모회사 탄탄하죠. 모회사가 지디뮤직이고 그리고 그 위에 회사가 이제 KT 그룹이니까 KT에 어떻게 보면 또 손자 회사 정도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모바일 워드 콩그레스에 참가를 했어요. 아니, 독서 플랫폼 기업이 무슨 모바일 쪽에 행사에 참여를 하느냐라고 생각하실 텐데 AI 기능을 계속 탑재해가지고 저 챗봇 기능까지 해서 들어간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 여러분들이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과거부터 해서 이제 그 우리가 독서를 하고 싶은데 요즘에는 내가 자리에 앉아가지고 진득하게 독서하는 것보다는 뭐 내가 일을 하면서 더빙을 해가지고 읽어주는 것들도 여러분들이 많이 보실 텐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밀리해서제가 가장 앞서 나가는 기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KT 그룹주와 그리고 우리나라의 AI 솔루션을 가진 기업들과 결합을 해가지고 이제 계속 꾸준히 발전해 나가는 기술력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사실은 저도 이용하고 있는 플랫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책 좋아하시고 나는 요즘에 책을 많이 못 봤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관심 갖고 한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테마록 애니메이션이 나왔는데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더라고요. 제 주변에도 보고 오신 분들이 칭찬을 많이 하시던데 과거 생각도 많이 난다라고 하시고 테마록 국내편 정권을 전자책으로 이제 독점 공개를 했다고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또 한번 날아올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 지금 계속 밸류업 얘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주주환원 정책이 아직 약하기 때문에 소액주주분들이 결집해가지고 우리도 이제 실적도 잘 나오고 하는데 주주환원 해달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런 밸류업 쪽에도 해당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잘 쉬고 있을 때 보시면 좋은 구간이 아닌가 싶으니까 2루타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좀 속도 빠르게 한번 움직여 보시기 바랍니다. 네, 밀리해서제 이제 전자책이 대세가 된 지 오래죠. 이에 따라서 또 주주 환원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하니까요. 2루타 종목으로 눈여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삼지엔터, SAMG엔터 꼽아주셨습니다. 파산핑으로 유명한 티니핑 보유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제가 조카들한테 이걸 사준 적은 없지만 주변에서도 워낙 뭐 유명해가지고 모를 수가 없습니다. 편의점에 갔더니 편의점에 라면까지도 나와 있더라고요. 요즘에는 참 대단한 이제 뭐 하추핑, 뭐 티니핑 이런 핑 시리즈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마어마하다라는 거는 제가 12월 9일에도 여러분께 말씀드렸을 거예요. 사실 그날은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을 드려도 귀에 안 들어온 날이었습니다. 정확하게 투매가 나온 날이었고 그 당시에 제가 3루타로 소개해드리고 벌써 160포인트나 올라왔는데 그때 이렇게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범양 거정이 빠를 것이고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SAMG엔터가 좋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한 3달 지나고 보니까 역시나 SAMG엔터 꾸준함을 보이고 있죠.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꾸준하게 더 성장할 수 있고 7분기 만에 이제 흑자 전환까지 이루면서 실적까지도 지금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글로벌 시장으로 뻗어나가는데 한알령이 해제되었죠. 그럼 중국 시장까지 뻗어나갈 수 있다라는 측면,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신다라고 하면은 집에서 또 아이들 키우시는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도 조금은 이제 아이들이 집중할 수 있고 본인이 살짝 쉴 수 있는 그런 주말을 보내기 위해서는 이런 SMG엔터 같은 이런 기업에서 이런 뭐 멋진 이제 컨텐츠를 많이 개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추후에는 이제 로봇 IP 관련 쪽에서도 이제 LGU 플러스랑 하이지움 스튜디오랑 같이 해가지고 출시한다라고 하는데 이런 또 이제 남성 아이들이 또 좋아할 수 있겠죠. 이런 부분까지 해서 잘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가 다 복합적으로 돼 있는 것 같아요. 3루타 종목은 항상 그렇죠. 호타 준족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성장성 충분하고 실적 턴어라운드 되었고 이미 많이 오른 것만 여러분들이 조금 조심하면 되는 종목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출산 장려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히 조금 쉰 다음에 이제 대권 주자들이 또 이제 정책을 내놓겠죠. 그러면 그때 또 다시 또 움직일 수 있고 하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앞으로 꾸준하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3루타 종목 SAMG엔터 지금 끝이 아니라 만약에 휴식이 나온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다시 봐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도 계속 성장하기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사랑의 하추핑 영화 내용이 로미가 하추핑이라는 자기와 딱 맞는 캐릭터를 찾아 나서는 내용이거든요. 이 종목도 여러분에게 딱 맞는 종목이 될 수 있을지 한번 따져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세 가지 종목 먼저 만나봤고요. 오늘의 하이라이트 종목 공개할 시간인데 그 전에 오늘 또 새로운 만홈런 종목이 탄생했다고 하니까요. 수익률 체크해 보시죠.
네, 수익률 체크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많이들 아니 1페이지인데 말로 없는 딱지가 없는 종목이 있어서 조금 불편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어쩔 수가 없죠. 100%가 넘는 거의 한 110%가 돼야지 말로 없는 딱지가 붙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드디어 원익홀딩스가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죠. 오늘 정도면은 아마 숫자도 바뀌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바로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110.06% 3위에 지금 올라 있는데요. 뭐 꾸준하게 좋아질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편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상위권 종목들은 굉장히 잘해주고 있죠. 그래서 밑에서도 계속 치고 올라오고 있고 앞에서 끌어주고 있고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에서 계속 잘 나가고 있다 보니까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 이런 종목들도 굉장히 경쟁이 치열한데요. 다음 페이지를 넘어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제도 LIG 넥스원 같은 경우가 이제 9위까지 올라오면서 굉장히 또 멋진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 종목도 이제 한 달 조금 넘은 종목이죠.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1월 22일 날 여러분들께 교육해드린 종목이니까 그에 해당되는 거고 DOU가 최근에 무섭게 치고 올라왔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또 다시 한번 기회가 될 수 있는 이런 구간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오늘도 뭐 엔터 콘텐츠를 또 소개해드려야 되나 고민하다가 아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놀고 먹는 라이프의 그 핵심이 되는 금요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의 컨셉에 맞게 해드리냐고 오늘은 안 가져나왔는데 DOU나 이런 엔터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또 다시 한번 봐야 되는 타이밍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주도주들 포진시켜 놓고 그리고 포트폴리오에 이런 엔터주나 이런 한한령 관련주들도 같이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말로 없는 달성 종목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합니다. 우리가 관심 가진 다음에 투매가 한번 살짝 나오고 나서 바로 회복하고 한 2주 정도 횡보했죠. 그리고 나서 멋진 모습으로 해서 계속 날아오르기 시작합니다. 올해는 로봇의 해가 아닌가 싶다 생각될 정도로 로봇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좋은데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제 알레그로핸드 이 촉각 센서를 통해서 이제 메타하고 로보파를 협업하고 있고 엔비디아에서도 이쪽 기술력이 굉장히 관심이 높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이제 원익홀딩스에 대해서 관심 갖고 보셔야 됩니다. 이 원익 로보틱스를 자회사로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지금 같은 경우에도 어제 오늘 5,000원 구간 이쪽으로 계속 붙어가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바닥권에서 한번 치고 올라오고 또 휴식 취하고 올라가고 아주 전형적인 상하 파동을 그리면서 멋지게 움직이는 모습이죠.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한 번 움직이고 죽어있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계속 파동을 그리면서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추세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원익홀딩스를 잘 보시면서 꾸준하게 이 각도를 잘 유지해 가는지만 잘 보시면은 하단에서 여러분들이 체크하시고 상단에서는 조금 줄이고 이렇게 반복하시면은 제가 볼 때는 지금도 더 올라갈 수 있는 앞으로의 길이 많이 열려 있는 이런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로봇 관련주들도 서로 이제 순환매가 계속 돌고 있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대장으로 해가지고 뭐 로보티즈나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고 뮤일 로보틱스나 여러 가지 섹터들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로봇 관련 안에서도 이제 그 담당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순환매가 계속 돌고 있다.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라는 측면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대장주 지금 쉬고 있죠. 원래 저희가 이제 12월 18일 날 이제 말로 없는 시간에 소개해드렸던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충분히 쉬고 있으니까 이 종목이 지금 저항 돌파에 또 실패하고 이제 4,750원 돌파를 못한다라고 하면은 그쪽으로 또 다시 가서 수익 내고 원익홀딩스로 다시 돌아오고 반복하셔도 괜찮은 종목인 것 같으니까요. 말로 없는 달성 축하드리고요. 여러분들 앞으로도 응원해 주셔서 이 종목이 또 우리 이번 분기의 목표인 300%에 도달하는지 그 부분까지도 응원 많이 해주시고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원익홀딩스 처음에 이제 제시해 주실 때 목표가 너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이 어려운 일을 또 해냈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쉬어가도 내 종목만 잘 가면 이렇게 마음이 뿌듯한데요. 오늘도 더 기분 좋아질 수 있는 종목 좀 부탁드려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어떤 종목으로 말로 홈런에 또 도전을 해볼까요? 네, 오늘은 지누스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 서두에 그림만 보셔도 누워서 이불 밖은 위험해라는 이런 컨셉 아니었겠습니까? 그럼 누워있는 공간이 굉장히 편안해야 되는데 미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현대백화점에서 인수를 해간 기업이죠. 그래서 3년 정도 이제 열심히 이제 그 효율화를 통해서 뭐 재고 같은 경우도 그렇고 창고도 그렇고 뭐 자동화도 그렇고 이런 부분을 잘 챙겨오다 보니까 시너지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드디어 이제 실적도 이제
이제 흑자 전환되고 굉장히 좋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제는 현대백화점그룹의 효자로 거듭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수면은 고품격으로, 가격은 합리적으로라고 이제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정말로 합리적인 가격으로 해서 아마존을 통해서 미국 시장을 강타한 기업인 만큼 여러분들도 또 관심 갖고 지금부터 주가가 너무나도 지금 싸게 잘 내려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1차 반등 이후에 쉬고 있는 구간인데 이런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보시고 지금 한알령 해제가 계속 나오고 있죠. 지난 8월에 상하이에 이제 첫 매장을 오픈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알령 해제에 대해서 기대감을 또 모으고 있는 게 엔터 콘텐츠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이런 지누스 같은 기업도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가격 전략을 본다라고 하면은 현재 가격이 18,000원 전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구간에서 그냥 편안하게 보시면 되는 구간이에요. 말씀드렸듯이 한 차례 파동 그림에서 올라갔다가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상승하기 전에 주가 수준으로 내려와 있는 구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안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삼각형으로 올라갔다가 눌림목까지 완벽하게 받은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절호의 매수 타이밍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되니까 여러분도 함께 관심 가져 보시고요. 숫자가 항상 찍히는 기업이니까 안정적이다라는 측면을 보면은요. 이 종목을 조금 멋지게 들고 가도 될 것 같아요. 중간 저항인 지금 기존에도 올라가다가 좀 오랫동안 저항받았던 구간이죠. 이 구간인 22,500원에서 1차 저항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위쪽으로 올라가면 27,500원까지 여러분들이 보신다라고 하면은 뭐 전고점 수준 정도가 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이 정도까지 보시고 이 구간을 넘어가는지는 그 다음에 도달한 다음에 한번 체크해 보자고요. 기존에 저항받았던 부분까지 1차, 2차 보시면 되고 아래로 내려간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그래도 16,500원 이탈하면은 리스크 관리 정도만 한번 한다라고 생각하시면은 그 이후에 밑에서 다시 살 거냐 아니면은 이제 17,500원 회복될 때 다시 살 거냐 이 정도까지만 체크하면 되니까요. 만약에 움직임이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저희가 항상 교육방에서 올려드리고 여러분들 체크해드리면서 함께 이제 주가를 추종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 중요합니다. 응원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이불 밖은 위험해라는 주제 빌드업이 이 종목을 위한 것이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불 밖이 위험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 종목 모멘텀 잘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슈 체크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내외적으로 불확실성이 더 짙어지고 있습니다. 국내도 마찬가지고요. 해외도 마찬가지이고 명확하게 어떠한 해답이 나오고는 있지 않을 시점인데 이러한 시장 상황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 오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한진 이코노미스트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박사님 오랜만에 또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시장은 좀 안 좋습니다. 트럼프 2기가 이제 드디어 시작이 된 듯한데
관세 이슈 하나하나 나올 때마다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 그리고 앞으로 뭐 이러한 이슈들이 또 어떻게 전개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네, 지금 취임한 지 한 달 남짓 됐는데 맞습니다. 정말 뭐 폭풍같이 연일 관세 폭탄이 터지고 네.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상황을 정리하면 결국 좀 준비를 상당히 많이 한 트럼프 정부인 것 같고요. 다만 지금 관료들이 특히 장관이 취임한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네. 그래서 4월 2일이 이제 D-Day인데 네. 지금 뭐 보편 관세 그리고 나머지 여러 가지 관세에 대한 자동차, 반도체 25% 예고돼 있는 여러 그 관세들이 보편 관세를 포함해서 이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이게 지금 시장에서는 이 4월 2일을 굉장히 부담스럽게 그죠. 네. 불확실성으로 인식하면서 주식시장이 힘을 못 쓰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으로 관료가 또 정책적인 실무자들이 안정이 안 됐기 때문에 과연 4월 2일이 됐다고 해서 보편관세가 전면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가. 보편관세의 특성상 상대국의 불공정 행위라든지 부가가치세라든지 이런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의 맞아요. 여러 가지 상대국의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해서 관세를 때릴 수 있을지 이거는 뭐 시장에서 좀 반신반의하고 있는 건데요. 네. 아무튼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트럼프 관세 정책은 매우 준비가 잘 돼 있었고 잘 돼 있고 트럼프가 오락가락 발언하지만 실상은 정교한 시나리오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같다라는 것이 첫 번째 팩트고요. 제가 느끼는 팩트고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조건 상반기 내에 많은 걸 터뜨릴 거다. 그리고 상대국으로 하여금 협상 테이블에 겸손하게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다. 그러니까 협상의 기술이죠. 그 얘기즉슨 하반기에는 일부 여러 가지 관세 정책이 조금 조정될 가능성, 협상에 의해서 또 잦은 여러 가지 미국 물가라든지 또 여러 가지 미국 산업계에서의 반발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조정해서 하반기에는 조금 주식시장의 불확실성보다는 좀 긍정적인 쪽의 뉴스들이 많을 수 있다. 다만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는 조금 급격하게 몰아붙일 가능성, 좀 직진할 가능성, 이걸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관세 이제 부과 리스크가 시장을 강하게 짓누르고 있는 상황인데 보니까 외신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어떠한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보고 있는 듯하다. 이렇게까지 뭐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박사님께서는 그래도 준비 많이 한 것 같다. 하반기 들어서는 그래도 조금 더 명확해지지 않겠느냐라는 전망 전해주셨고요. 실제로 이제 트럼프는 Make America Great Again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반대로 아메리카를 그레이트하게 하려면은 이제 한국 같은 이러한 국가들은 지금 약간 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다라는 생각도 맞습니다. 들고 네. 특히나 이제 우리는 리더십이 좀 부재한 상황이고 지난 이제 또 정권 때 반도체 쪽으로 투자를 하겠다. 뭐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좀 뒤집고 있는 것 같아서 많은 기업들이 불안할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기업들은 정말 말이 아니죠. 지금 네. 뭐 우리나라 기업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기업들이 상당히 좀 불확실성에 휩싸여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는 일단 말씀 주셨듯이 리더십이 공백인 게 약간은 오히려 또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은 뭐 미국 입장에서는 뭐 물론 이제 통상사절단이라든지 산업부 장관이 가서 많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결정적인 것은 결국에는 대통령이 해야 되거든요. 네. 그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한국은 조금 순위가 조금 뒤로 밀려날 수 있다라는 게 오히려 한국은 조금 준비할 기간이 필요하다. 그 기간을 번 것일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게 진행되는 것이 오락가락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궁극적으로 어떤 정책으로 어떤 전략으로 나갈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오히려 저는 전화위복이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 있고요. 아무튼 그렇지만 결국에는 이 관세 폭탄을 한국이 피해갈 수 없기 때문에 트럼프의 관세 목적 말씀하셨지만 네. 관세 목적은
명확합니다. 중국으로 부가 흘러 들어가는 것을 막고 미국의 부를 증강시키는, 그러니까 미국에다 공장을 짓도록 만드는 게 굉장히 강한 의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얼만큼 우리나라가 조금 뭐 산업 정책이 어떻게 우리가 이제 당분을 주느냐에 따라서 기업들이 얼마나 많은 공장을 어느 기간 동안 지을 것인지에 대한 이러한 보관을 가지고 협상에 임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산업 정책이 전체적으로 네. 좀 크게 수정될 필요성, 그리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일자리를 뺏기고 또 중소기업의 밸류체인까지 다 미국으로 이전하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한 보완 작업, 이런 부분들이 조금 면밀하게 지금 준비가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우회 수출도 안 되고, 그리고 관세를 피하려면 현재 공장을 지어야 되는, 그리고 그것도 명확한 일정을 제시하지 않으면 관세 폭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라는 것, 이런 측면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굉장히 머리가 아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정리해 보자면은 한국 기업들 협상을 잘 해야 하는 시기인데 리더십이 부재한 게 오히려 시간을 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고요. 다만 한국의 경제 성장률 생각해 보면 좀 암담합니다. 보니까는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평균 1.6%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은행은 이제 금리 인하를 2번 할 것이다라고 시장에선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까는 의문도 듭니다. 앞으로 한국은행의 스탠스 그리고 이에 대한 효과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제한적이겠죠. 지금 뭐 관세에 대비해서 네. 당연히 뭐 중국도 그렇지만 유로존도 그렇고요. 국내 경기를 부양시켜야만 하는 네. 절대절명의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요. 한국은행으로서는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금리 인하의 효과를 기대할 수는 있겠지만 인하할 수 있는 현실적인 폭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네. 저는 보고 있고요. 네. 지금 2.75%의 기준금리를 얼마까지 낮출 수 있을까? 저는 최대 2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2.25%까지는 25bp씩 네. 2번 올해 인하할 수 있다라는 전제를 좀 깔고 네. 좀 채권 시장을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연준이 만약에 한 번만 인하할 경우,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그렇게 흔들리지 않음으로 인해서 연준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서 금리를 많이 못 내리는, 네. 기껏해야 한 번 인하하든지 한 번 인하조차도 못하는 상황으로 가면 네. 사실은 관세를 받는, 그 불이익을 받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경기를 부양해야 되는데 부양하지 못하는, 부양하기에 조금 부담스러운 그렇죠. 그러한 한미 금리 차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이 2번 인하한다는 전제하에서는 우리나라는 2번 편하게 인하할 수 있는 거고, 하지만 그 금리 인하의 효과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은 물론 이제 다급한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를 지금 안고 있는 영세기업이라든지 또 자영업자들의 또 다중채무자들의 이자 부담을 낮춰주는 이제 그런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거시적으로 우리나라 경제를 살리는 데는 아무래도 조금 한계가 있는 그러한 통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성장 국면에서 이제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사실 어느 정도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있는데 급한 불 정도는 끌 수 있겠지만 경기를 강력하게 부양하기에는 역부족일 것 같다라는 의견을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외환 시장도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앞으로 뭐 달러에 대한 움직임, 원화에 대한 움직임 그리고 이에 따른 외국인들의 자금 흐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지금은 다행히 달러가 약세, 또 유로와 엔화가 강세로 가면서 글로벌 자금 흐름이 조금은 조금 미국 이외의 자산을 선호하는 네. 그러한 분위기로 살짝 바뀌었습니다. 네. 최근 1, 2주간. 네. 하지만 문제는 뭐 그런 추세가 지속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많죠. 가장 중요한 유로존 같은 경우에 결국에는 재정 팽창을 해서라도 뭔가 군사비 지출을 계속 더 군사비를 증강하고 또 경기 부양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러한 다급한 상황에서 앞으로 재정 팽창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반영해서 유로존의 금리가 올라가고 지금 역대급으로 독일 국채 금리가 9%까지 갔거든요. 네. 최근 며칠간 거의 한 30bp 이상 튀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재정을 부실하게 하면서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재정 팽창을 하는데 그걸로 인해서 금리가 올라가서 유로화가 계속 강세를 간다? 이런 논리는 조금 설득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조금 일시적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트럼프 관세가 계속되면 내수를 부양해야 되는 지금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무작정 BOJ도 일본 중앙은행도 금리를 계속 올릴 수는 없을 거라는 것이죠. 이제 관세 정책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번 진행되는 달러의 약세, 기타 통화의 강세 기조는 그렇게 오래 지속되는 그런 상황은 아닐 것이다라는 측면에서 이런 것들을 인식한 글로벌 투자자들이 긴 자금을 투자하기보다는 약간 트레이딩성으로 그래서 짧게 끊어서 움직이는 그런 자금들의 성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측면에서 환율 시장도 너무 큰 기대를 갖기에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원달러 환율이 이제 또 그나마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 게 다만 이게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이제 코스피 지수 쪽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어떻게 보게 돼요? 네, 우리나라 시장이 싸죠. 싼데 결함이 있습니다. 지금 다른 나라에 비해서 특히 중국의 빅테크라든지 또 지금 미국의 뭐 빅테크는 아니더라도 스몰캡이나 미들캡에 비해서 이익의 증가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코스피의 올해 이익 증가율의 예상치가 거의 5% 내지 6%밖에 안 되거든요. 전년 대비. 그런 상태에서 PR이 10배이기 때문에 퍼는 싸지만 이익 증가율이 제한돼 있다는 약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올해 코스피가 조금 제한된 박스권에서 움직일 수 있고 그나마 박스권의 상단이 조금 뭐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조금 높아질 수 있다라는 요인은 상반기에 트럼프의 관세의 불확실성이 코스피를 약간 더 짓누르는 그러한 측면이 있지만 하반기 되면 그런 부분이 조금은 해소될 가능성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조금 우회 수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풀어가면서 관세 폭탄을 조금 회피할 수 있다면 하반기에는 좀 박스권이 올라갈 수 있지만 그 박스권 자체가 대세 상승이라고 이름을 붙일 정도로 강한 추세적 상승을 유발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이고요. 이익 측면에서 그래서 아쉬운 박스권이 지속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싼데 결함이 있다라는 말이 굉장히 좀 강력하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다만 하반기로 갈수록 관세에 대한 실마리를 조금씩은 풀어가면서 그래도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쪽의 고점이 더 높아지지 않겠느냐라는 전망 듣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김한진 이코노미스트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마켓 무버입니다. 이번 주에 여러 사람들의 눈길을 끌고 있는 뉴스가 있습니다. 바로 농심이 2년 6개월 만에 제품 가격을 인상한다는 소식인데요. 농심은 17개 제품 가격을 평균적으로 7.2% 인상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신라면의 경우에는요, 소매 가격 기준으로 1,000원으로 올라가게 되고요. 새우깡 역시 1,500원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정말 월급 빼고 모든 것이 다 오른다라는 말이 실감되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소비자 입장에선 좀 마음 아픈 소식이지만요. 음식료주의 경우에는 분명한 호재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마진 개선 전망 속에 음식료 업종 동반 강세 흐름 나타나고 있고요. 또 농심을 시작으로 다른 음식료 업종 내에서 기업들이 제품 인상의 가격을 인상할 것이다라는 전망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DS투자증권에서는 주가 상승 종목들의 공통점이 수출이 성장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전년도 기저효과로 인한 안정적인 수익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에 주목을 했고요. K푸드 모멘텀을 보유한 중소형주가 순환하면서 앞으로도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수출 데이터를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2월에 음식료 수출 전년 대비 성장률을 좀 비교해 보자면 라이신이 전년의 기저 효과로 인해서 244%나 성장률을 보였고요. 라면도 30%대 오름세 보였습니다. 이외에도 핫도그와 담배, 빙과 분유 역시 견조한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또 어떤 투자 아이디어 찾아볼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라이신의 경우에는 반려동물이나 동물의 사료 그리고 또 영양제에 들어가는 필수 아미노산입니다. 2월에 라이신 수출 금액 22.600만 달러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244%나 증가세를 기록했습니다. 국내 라이신의 수출 2024년 11월 이후로 계속해서 급격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유럽연합 EU에서 중국산 저가 라이신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면서 국내 기업들에게는 반사이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안에서 좀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보자면 국내 수출로 대응 중인 대상, 그리고 글로벌 생산 기지를 보유한 CJ제일제당의 바이오 사업부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라는 분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면의 수출 금액도 1.2억 달러를 찍으면서 역시나 30% 전년 동기 대비 성장했고요. 역대 최고의 월 수출 실적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전체 수출 실적에서 나라별로 차지하는 비중을 좀 보면요. 중국이 25%, 또 미국이 17% 기록했습니다. 중국의 한한령 해제 이슈로 인해서 더욱더 수혜가 기대된다라는 분석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업별로 좀 보자면 여전히 국내 라면 수출의 65%를 차지하고 있는 삼양식품을 최선호주로 유지하고 있는 의견이 좀 우세한데요. 앞으로도 2024년에 이어서 2025년에도 폭발적인 성장성으로 음식료 업종을 주도할 것이라는 의견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넥스트 삼양식품은 어떤 종목이 될지 지금부터 좀 고민을 해봐야 할 시점인데, 업계에서는 수출 실적 모멘텀이 여전히 가장 중요할 것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수출 데이터가 잘 찍히고 앞으로의 수출 전망이 좋은 기업이 넥스트 삼양식품의 자리를 꿰찰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러한 분석입니다. 신라면 1,000원 시대가 도래한 가운데 음식료주 안에서 투자 포인트 잘 잡아보셔서 야무지게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켓무브와 함께 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핫한 이슈와 종목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신부의 박근호 이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사님과 오늘도 시장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떠한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까요? 지금 바로 주제 공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건설주가 잘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역사적인 하단을 탈출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좀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박근호 이사님께서 이번 주에 HDC 현대산업개발 가지고 오셨는데 주가가 굉장히 잘 갑니다. 그때 이 네. HDC 현산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주가가 좀 저점에 위치해 있다라는 네, 부분을 또 네. 강조를 해주셨었고, 물론 금리 인하에 대한 효과는 아직은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시장은 또 기계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뭐 금리 인하한다 이러면은 기대감 나오기 마련인데. 어떻게 보세요? 그때는 이제 HDC 현산만 이야기했었는데 네. 건설주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우리 이제 주식 시장에서 이제 종목군들 흐름을 보면 사실 떨어지는 것은 이유 없이 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 종목 좋은데 주가가 떨어지고 이 떨어지는 이유가 설명이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네. 근데 시장은 다 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상승하는 종목군들은 사실 이유와 명분이 있거든요. 이제 지금은 몰라도 나중 되면 이제 이래서 올랐구나라고 해서 이제 시장에 노출이 되는데, 지금 뭐 다른 건설주들은 이제 대형 건설주들만 보면 사실 현대랑 대림, 그러니까 그 DL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GS는 완전히 지금 시장에서 좀 약간 소외가 되고 있는 듯한 느낌인데,
그 현대건설과 DLENC의 수급이 완전히 좀 다르죠. 현대 같은 경우는 이제 기관 중심으로 올라가고 있고, DL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인 위주로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다만 두 기업 모두 기관 쪽 수급이 현대건설은 이제 기관이 가장 세긴 합니다만 연기금 위주로 매수라는 게 좀 약간 걸리는 듯한 느낌이고요. 지금 연기금이 시장에서 뭐 40 며칠인가? 어제 잠깐 쉬었고 40 며칠 연속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었는데, 연기금 매수가 그치면은 이 어떤 현대건설 쪽의 흐름이 어떻게 나올지 좀 궁금하고요. 다만 지금 시장에서 건설주들이 오르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제 기사들을 이렇게 보면 사실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크라이나 재건 기대감이라고 기사가 많이 나오는데 시기상으로도 사실 맞지는 않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 기대감을 오르는 대장주가 이제 대동기어인데, 대동기어는 트럼프 당선되고 나서 조금 있다가 계속 오르기 시작했어요. 근데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1월 달 이제 뭐 DL도 마찬가지고 1월 중하순서부터 올라서 우크라이나 재건 기대감은 아니고, 다만 지금 건설사들을 시장에서 좋게 보는 이유는 뭐 금리 인하도 맞긴 합니다. 이제 금리 인하를 하면 아무래도 부채가 높은 건설사들한테 어떤 이자 부담감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또 금리가 낮아지면은 그때 가장 많이 시장에서 좀 변화가 오는 게 이제 주택 구매욕이 높아지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일단 뭐 건설사들을 좋게 본다라고 하지만 실적에 영향을 바로 미칠 수 있는 건 아니죠. 근데 지금 지난 4분기서부터 실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대형 건설사들 위주로 나오고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원가율이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리포트들에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원가율이 무엇 때문에 하락을 했을까? 그거는 사실 이렇게 별로 표현이 되진 않더라고요. 그럼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 원가율이 하락을 했다는 건 분양비가 비싸졌다는 뜻입니다. 그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이 이제 건설주를 좋게 보는 이유는 모든 악재가 이제 다 상세는 되진 않았지만 나올 악재는 다 나왔다라고 해서 이제 뭐 더 떨어질 이유가 있을 것이냐. 저는 이게 가장 좋다라고 맞다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연기금이 순매수 시작하면서 현대건설 같이 올랐거든요. 요 연기금 매수로 이제 현대건설의 중심 잡고 DL 따라가고, 근데 GS건설은 뭐 거의 오른 게 없습니다. 좀 약간 좀 편향된 듯한 느낌이긴 한데, 개인적으로 전략을 말씀을 드리면 연기금이 지금 현재 매수 여력이 그래도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추세 추정으로 봤을 때 좀 약간 건설주들 보면은 조정을 깊이 주는 날이 거의 없습니다. 조정을 주긴 주는데 상승 나오고 조정을 하루 이틀 정도 굉장히 얕게, 한마디로 견조하게 주고 이제 올라가는데, 뭐 나름대로 뭐 괜찮아 보이니까 일단 뭐 보유자분들은 보유를 하시고, 신규 매수자분들은 뭐 이렇게 지금 비중을 시키는 좀 힘들고요. 그래도 지금 건설주가 나름대로 대형주들 중에서 좋으니까 조금 담아본다, 이런 느낌은 뭐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면 탑픽 종목 보시는 거 있으실까요? 뭐 현대건설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현대건설 오르면서 분위기가 좋아졌으니까 현대건설이 꺾이면 다른 것들도 다 꺾인다라고 이제 가정을 해야 되니까 현대건설이 가장 좀 낫다, 이렇게 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건설. 특히나 기관 투자자들이 들어오는 종목은 현대건설입니다. 건설 쪽뿐만이 아니라 사실 현대건설은 지금 뭐 여러 가지 테마로도 묶여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건설주 만나보고 왔고요. 그렇다면 또 오늘 우리 시장에서 볼만한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어서 신민영 앵커가 정리해드립니다. 마켓 무어입니다. 금요일인 오늘은 코스피보다 코스닥 쪽이 훨씬 더 저조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좀 이러한 흐름 되풀이되는 모습인데요. 코스닥 쪽에 부담을 주고 있는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시총 1위인 알테오젠의 특허 소송 관련 소식입니다. 지난 11월에 악몽이 다시 한번 되풀이되고 있는 건데요. 시총 1위인 알테오젠의 급락으로 인해서 주요 바이오 제약 업종의 투심도 좀 악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특허 논란 다시 한번 재점화된 이유가 무엇인지 좀 체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 내용이 주된 내용을 일단 미국의 경쟁사인 할로자임이 머크의 블록버스터 의약품 키트루다 SC에 대해서 자서의 특허 침해를 주장했고요. 이에 대해서 할로자임의 최고 법무 책임자가 특허 침해 소송 가능성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이에 대응해서 머크 측은 특허 무효 소송을 제기한다면서 강경 대응을 할 방침으로 밝힌 상황인데요. 이것이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 내용의 주된 내용인데, 이는 이미 11월에 한 차례
때 알테오젠의 급락을 불렀던 내용과 굉장히 유사한 논리입니다. 이에 대응해서 좀 팩트 체크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신한투자증권에서는 오히려 할로자임이 알테오젠의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오히려 머크와 할로자임의 추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알테오젠의 로열티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는 것이 이 시장의 공통된 컨센서스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상상인 증권 측에서는 할로자임의 특허가 알테오젠에 위협되지 않는 수준으로 축소될 것으로도 예상하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소식들 계속해서 노이즈로 작용을 하면서 알테오젠의 주가에는 안 좋은 영향을 주고 있지만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바이오주의 투심을 잡을 만한 이벤트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먼저 3월 26일부터 29일까지 유럽 폐암학회 ELCC 2025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 알테오젠과 머크가 함께 키트루다 SC에 대해서 비소세포 폐암에 대한 임상 3상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고요. 또 유한양행의 경우에도 랭라자의 병용요법 3상의 최종 OS를 결과를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4월과 5월에는 이 협회 안에서 가장 높은 권위를 가지고 있는 미국 암학회 그리고 미국 임상종양학회도 열릴 예정입니다. 이런 모멘텀들 전반적으로 바이오주의 주가 하단을 지지해주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요. 이달 들어서 또 외국인들이 제약 바이오 쪽으로도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외국인 상위 매수 20개 종목을 봤을 때 4개 종목이 제약 바이오 종목이었습니다. 그동안은 제약 바이오 종목이 차트에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는데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된 거고요. 알테오젠이 3월 들어서 외국인이 489억 원 순매수세를 보이면서 외국인 순매수 종목 5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유한양행이 317억 원, 삼천당 제약이 189억 원, 보로노이가 148억 원 규모의 외국인 순매수 규모를 이렇게 쌓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외국인 순매수세 기조 그리고 다가올 이벤트들이 제약바이오주의 새로운 투자 아이디어가 될 수 있을지 주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켓무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기업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업으로는 한국토지신탁을 가지고 오셨는데 오늘 움직이는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뭔가 특별한 뷰를 가지고 또 가지고 오신 것 같습니다. 보니까 외국인들의 수급이 꽤나 좋고요. 이렇게 움직였구나라는 걸 새삼 또 알게 되는 종목인데 좀 소외주 아닙니까? 네, 갖고 온 이유를 제가 좀 약간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럼 결론부터 내고 갈까요? 이거 지금 좋다고 보시는 걸까요? 그렇죠. 떨어진 이유가 어느 정도 지금 상쇄가 되고 있습니다. 한때는 1조 원이 넘었던 기업인데 지금 시가총액이 뭐 한 2,500억 정도까지 내려왔죠. 1,000원에 깨진 적도 있습니다. 근데 한국토지신탁이 사실 뭐 이름만 들으면 이제 어떤 일을 하는지 잠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제 신탁이라는 뜻은 이제 믿고 맡긴다는 뜻이죠. 이제 땅 주인 입장으로서 한국토지신탁한테 땅을 파는 게 아니라 명의를 그냥 아예 옮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토지신탁이 그 땅을 개발을 해서 또 건물을 짓는다든가 아니면 용도 변경이 돼서 아니면 어떤 뭐 시세 차익을 낸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어떤 이익을 냈을 때 이제 땅 주인과 함께 쉐어를 하는 건데 한국토지신탁 이 왜 떨어졌는지 이제 화면 한번 잡아주시면 제가 그 이유를 이제 차트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HJ중공업을 좀 봐야 되는데요. HJ중공업이 HJ중공업 이제 그 주요 주주를 보면 맨 위에 있는 게 에코프라임이라고 돼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한국토지신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옛날에 한진중공업이죠. 이 한진중공업이 적자가 너무 나다 보니까 이 관련돼서 이제 연결 이익으로 잡혔을 때 이제 한국토지신탁의 영업이 계속 깎아먹었었는데 작년에 크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좀 약간 턴을 했죠. 흑자 턴을 했고 주가 흐름도 일단은 뭐 하방에서 작년에 한 11월 달 기준으로 이제 급턴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요 HJ중공업은 이제 한국토지신탁이 좀 한숨 돌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어디냐면은 이 동부건설입니다. 동부건설도 실질적으로 지배주주가 한국토지신탁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한국토지신탁 입장에서 동부건설은 이제 거의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다른 어떤 빅 대형 건설사들과 좀 다른 좀 성향이기 때문에
동부건설은 이미 좀 약간 그 손실 처리를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은데 요 두 기업이 HJ중공업과 동부건설이 지금 한국토지신탁의 영업이익 다 깎아먹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는 해결이 됐죠. 근데 하나는 해결이 됐고 가장 최근에 많이 나오는 뉴스는 이지스 자산운용 매각과 관련된 뉴스인데 이지스 자산운용이 매물로 나오긴 했죠. 한 8천억에서 1조 원 정도로 이제 시장에 매물로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일단 그 대주주는 아니죠. 한국토지신탁의 대주주는 아닌데 동반 매도라고 해서 이제 대주주가 팔면 이 5% 갖고 있습니다. 한국토지신탁이 만약에 팔렸을 때 200억에서 300억 정도 차익 실현을 한다라고 하는데 대주주가 팔면 그 뒤에 있는 소액주주들도 같이 팔 수 있는 태그 얼롱이라는 부분 보통 시장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으로 같이 껴서 파는 거죠. 그래서 한 200억 정도 이제 투자 수익을 낸다 이렇게 시장에서 좀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책임형 준공 신탁이라고 해서 최근에 이 신탁 업체들은 가장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보통 책준공이라고 합니다. 책준공이 뭐냐면 우리가 뭐 아파트를 분양을 하거나 건설을 하면 시행사가 있고 그거를 이제 시공사가 있죠. 시공사가 있는데 이 시행사가 문제가 어떤 발생을 했을 때 이 신탁 회사들이 그걸 책임을 지고 끝까지 건설을 하는 게 이제 책준공이라고 하는데 이걸로 인해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 좀 내놓으라는 기업들, 뭐 교보, 신한, KB 이런 신탁 회사들이 작년에 뭐 3천억, 2천억, 1천억 이렇게 손실, 굉장히 큰 적자를 냈어요. 근데 그 와중에서도 한국토지신탁과 극소수의 신탁 기업들이 그 흑자를 냈다라는 것은 상당히 좀 의미가 있고 차트적으로도 어제 좀 약간 퍼포먼스가 나왔고 오늘 좀 약간 올랐다가 떨어지는데 한 1점 몇 % 올랐다가 좀 약간 가라앉은 것 같아요. 시장 분위기상. 정리를 하면 악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건설사들도 이제 더 이상 나올 악재가 없으니까 이제 강하게 반등이 나오잖아요. 근데 한국토지신탁도 두 가지의 말썽을 부렸던 HJ중공업, 한진중공업은 이제 어느 정도 해결이 됐고 동부건설은 사실 좀 손을 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데 신탁사 요즘 굉장히 안 좋지 않습니까? 무궁화 신탁도 지금 이제 그쵸. 망했고.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교보, 신한, KB들도 작년에 엄청난 적자를 냈거든요. 근데 이 한국토지신탁은 오히려 괜찮아지고 있어요. 몇 개들은. 네,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본업은 괜찮은데 HJ중공업, 동부건설이 문제다. 본업은 괜찮아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격적으로 일단 1,000원짜리라 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요 두 개. 그 영업이익을 깎아먹었던 두 개만 해결이 되면 지금 가격은 굉장히 좋은 가격이라 당분간 좀 약간 거래량 늘어났고 퍼포먼스 나올 때까지 좀 지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심 종목에 넣어두자. 네네. 이렇게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새로운 기업을 가지고 오셨는데 요즘 신탁사가 안 좋습니다. 네. 하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쨌든 간에 악재를 해결하고 있는 기업들, 특히나 최근 시장의 트렌드가 그런 것들인 것 같습니다. 악재가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되고 주가가 정말 싼 기업들 중심으로 최근에 좀 수급이 받쳐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앞으로 한국토지신탁,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주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함께 트랙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두 번째 기업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덕산 네오룩스인데 이 기업도 이번 해에 한번 가지고 오셨던 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보니까 그때 이후로 주가도 꽤 잘 갔고 오늘 3% 이상 상승하면서 32,6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을 1월 달에 가지고 오셨었나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덕산 네오룩스 시장에서 평가할 때 이제 한 줄로 평가를 하라 그러면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작년 실적이 역대 두 번째로 좋은 실적이었었는데 오히려 주가는 빠졌다. 이렇게 좀 많이 평가를 하고 있는데 올해 이제 작년 12월 달 한 중순서부터 이제 주가가 꾸준하게 좀 약간 이렇게 계단식으로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본업보다도 실질적으로 좀 약간 덕산 네오룩스가 시장에서 어떤 관심 받는 이유는 현대중공업 터보 기계 인수와 관련돼서 주목을 받는 것 같아요. 이게 현대중공업 터보 기계가 그 LNG 밸류 체인에 들어가는 기업이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제 덕산 네오룩스도 약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데 어떤 일을 하는 기업이냐면 우리가 보통 LNG 선에서 LNG를 배 안으로 들여놓고 이렇게 내보내고 해야 되는데 그때 쓰이는 어떤 터빈이나 이제 펌프 같은 걸 만드는 기업인데 극저온에 해당하는 견뎌야 되는 제품들을 만들 수 있는 기업은 별로 없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영업이익도 1년에 한 150억에서 200억 정도 꾸준히 내는 기업이기 때문에 덕산네오 이제 그 현대중공업 터보 기계가 비상장이다 보니까 덕산 네오룩스 좀 LNG 밸류 체인에 지금 일단 들어갈 가능성이 높고 시장에서도 그런 식으로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본연의 어떤 그 사업에는 OLED 그 유기 소재를 본다라고 하면
일단 뭐 이 노트북도 그렇고 우리가 보통 비싼 핸드폰들만 지금 OLED가 적용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일단 삼성 기준에서는 보통 A로 들어가는 뭐 A15, A35 이런 기종들이 이제 OLED를 적용하기로 했고, 그다음에 애플 쪽에서도 지금 노트북 쪽에서 OLED가 상당히 많이 좀 장착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하나 좀 약간 아쉬운 거는 지금 이 OLED 패널을 애플 쪽을 만드는 기업이 LG 디플이랑 삼성 디플 두 개가 있을 텐데 지금 삼성 디플이 지금 마켓 시어가 LG 쪽에서 애플 쪽에서 삼성한테 좀 약간 많이 뺏기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게 좀 약간 리스크라고 좀 할 수 있는데, 그래도 뭐 나름대로 OLED 쪽에서는 양사가 좀 경쟁을 해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덕산 네오룩스 어떤 종목을 공부하다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PDL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PDL은 이제 픽셀 디파인 레이어라는 건데, 삼성 폴더폰에 최초로 적용이 됐죠. 원래는 일본 도레이에서 전 세계 독점으로 만들던 건데, 또 어떤 소재냐면은 이제 RGB, 이제 OLED들은 RGB의 어떤 발광 요소들을 간섭을 안 하게 이제 블랙으로 만드는 건데, 그게 이제 덕산 네오룩스가 우리나라에서는 최초, 그다음에 전 세계적으로는 도레이 다음으로 만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요게 이제 앞으로 어떤 주력으로 좀 삼으면은 덕산 네오룩스의 평가 가치가 좀 많이 달라질 것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 잠깐 좀 볼까요? 네, 주가를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주봉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작년에 덕산 네오룩스가 사상 두 번째 순이익을 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주가가 이제 뭐 시장 영향도 있긴 합니다만은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네요. 가격적인 메리트 상당히 높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올해 흐름 보면은 올해 일봉은 좀 약간 일봉으로 디테일하게 보면 조정을 줄 때 사실 이렇게 뭐 급락은 나오지는 않습니다. 좀 약간 차분하게 어떤 기관들 매도 나오면은 조정을 받고 다시 기관 매수가 들어오면은 이제 급반등을 주고, 최근에 일단 뭐 기관 쪽에서 매수 다시 짧게 2월달 들어서 3월달 들어서 턴하면서 덕산 네오룩스 주가가 이제 반등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은 기관이 매수 기조를 유지해주면 덕산 네오룩스 주가는 그냥 뭐 알아서 움직일 것이다. 일단 실적적으로 굉장히 좋고,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현대 중공업 터보 기계로 인해서 LNG 이제 밸류 체인에 들어가기 때문에 뭐 나름대로 관심 있게 보셔도 될 것 같은 주가 상황이라고 네.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덕산 네오룩스 주가가 1월 대비해서 조금 반등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앞으로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가 들어온다면 더 상승에 대한 룸은 열려 있다라는 의견으로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근호 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마감 전략 세워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SK증권 이천 PB센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용훈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차장님 오늘 시장 마감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뭐 시장 전체적으로 좀 쉽지 않은 흐름들이 좀 이어졌습니다. 뭐 미국 증시 하락으로 인해서 영향을 좀 받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뭐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쉽지 않은 흐름들이 나타나줬습니다. 물론 뭐 코스피가 장중에는 좀 상승 전환하는 모습들도 보여줬습니다만, 뭐 그런 흐름들 자체가 이렇게 강하지 못한 모습들이 나타나줬고요. 특히나 지금 최근 코스피와 코스닥이 반등을 하면서 신용 잔고가 상당히 좀 크게 증가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최근 개파락 이후에 시장에서의 신용 잔고에 대한 감소가 좀 나와줘야만 시장이 좀 반등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여전히 뭐 그런 흐름들까지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상황이다 보니까 시장에서 아직까지 좀 큰 폭의 좀 반등을 하지 못하는 모습이 나타나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코스닥에서는 바이오 제약 바이오주들이 중심으로 좀 하락을 좀 키워나가는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고, 그로 인해서 좀 하락 개수가 1,100개가 넘어가면서 코스닥이 유독 힘든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장의 흐름들은 아시아 증시도 전반적으로 다 같이 조정을 좀 받는 모습이라는 점을 좀 감안해 보실 필요 있겠고요.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기보다는 당분간 좀 정치적인 리스크와 좀 불확실성에 의해서 좀 등락이 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매번 말씀드리고 강조드리고 있지만 좀 업종별 좀 압축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방산 쪽에 대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단기적으로는 조정 흐름이 예상이 된다. 업종은 단축해서 보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전해주셨고요. 또 지난주부터 어제까지 연이어서 의견 전해주셨던 한국항공우주는 2015년 이후로 최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어떠한 기업을 보실지 기대가 되는데 오늘 보시는 기업 있으실까요? 네, 오늘은 좀 풍산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한국항공우주가 좀 눌림목이 나와주면 신규 매수도 가능했겠습니다만 지금 추격은 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풍산이 좀 그동안 움직이지 못했다가 오늘 좀 강한 흐름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 신동산업과 방산산업 두 가지 영위를 하고 있는데 고리 가격으로 인해서 최근에 좀 오르지 못한 구조가 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방산 쪽의 흐름들이 좀 동반해서 이어지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는 좀 저평가된 종목들 위주로서 외국인 기관 수급들이 3월 들어서 강하게 좀 들어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풍산이 다른 방산주들에 대한 키 맞추기가 충분히 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외국인 기관 수급들도 함께 좀 동반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한국과 폴란드 방산 협력 수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수혜도 충분히 좀 이루어질 수 있고 실적 또한 좀 긍정적인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주가가 안 오를 이유는 없다라고 좀 판단하는 만큼 항공우주를 놓치신 분들에게는 풍산이 좀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방산 쪽 보고 계시고 새로운 기업으로 풍산, 앞으로 주가 상승 기대된다라는 의견을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금요일 장 마감 동시호가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마감의 기술 최영지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양지수 약세 흐름으로 마감할 것으로 보이는데 아시아 증시도 전반적으로 약세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마감 상황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네, 장 막판에 정치적인 이슈도 있었고 또 맞아요. 관세 이슈도 있었죠. 네. 오늘도 역시나 관세와 관련된 얘기들을 좀 하고 갈까 합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동차 관세에 대해서 멕시코와 캐나다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에 대해서 한 달 정도 유예를 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또 밤사이 일부 품목에 대해서도 한 달 정도 유예된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캐나다의 경우에는 사실 순탄치 않게 좀 이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유예가 결정이 됐고 보복 관세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관련해서 사실 계속해서 말바꿈을 하고 있는 만큼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글로벌 증시가 안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사실 이 관세와 관련된 내용들이 지금 당장 불확실하기 때문에 시장에 많이 영향을 주기는 하지만 지속적으로 나와줬을 때 그리고 확실시되는 부분들이 생겨난다면은 조금씩 시장의 영향력은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가장 좀 중요하게 보는 것은 이제 한국 수출 1위의 품목이라고 한다면은 반도체와 자동차가 있는데요. 반도체와 자동차와 관련된 관세는 아무래도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하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트럼프 정부가 이제 반도체랑 자동차 등의 품목별로 관세를 부과를 할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정말 크게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도체의 경우에는 한 10%에서 20% 정도 수출이 감소할 것으로 보이고 자동차도 마찬가지인데요. 현재 시점에서 우리나라는 반도체 수출액으로 따졌을 때 모든 수출액에 비해서 20% 정도 비중을 갖고 있고 자동차도 한 10% 이상입니다. 그만큼 의존도가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관세 부과에 따라서 이렇게 수출이 급감하게 될 경우에는 우리나라 증시에도 당연히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자동차와 반도체와 관련된 관세에 계속해서 주목을 하셔야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 자동차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대표 기업이죠. 현대차와 기아의 영업
영업이익이 급감할 걸로 보입니다. 현대차의 경우 6조가량 그리고 기아차의 경우에는 4조가량 감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부분들로 따졌을 때 사실 이렇게 주도하는 이런 섹터가 실적이 감소가 돼서 주가가 하락할 경우에는 코스피, 코스닥 모두 약세 흐름 보일 가능성이 높아서 이제 우리나라 주력 섹터 반도체와 자동차 산업과 관련된 관세에 대한 것들을 더욱더 중점적이게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트럼프의 관세 불확실성이 시장에 영향을 크게 준 이번 주 한 주였습니다. 우리 시장에 또 특히나 영향을 많이 줄 수 있는 반도체, 자동차 부문의 관세 이슈는 다음 주에도 잘 계속해서 팔로우해 봐야겠다라는 의견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감 한 1분 정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수 좀 체크를 해볼까요? 코스피 지수의 경우에는 현재도 0.5%대 약세 이어가면서 전일 대비 12포인트가량 하락하고 있습니다. 2,563.29포인트에서 마감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장중에 2,575포인트까지 잠깐 보합권까지 오르기도 했었는데 결국에는 또 2,541포인트에서 시작한 만큼 장중의 변동이 꽤 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의 경우에도 1%대 약세 유지해내고 있고요. 727.48포인트에서 마감 기다립니다. 코스피 200도 0.5%대 약세입니다. 오늘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약세 보이는 가운데 일본 증시에 비하면 그래도 우리 증시 선방하는 모습입니다. 수급 상황 보시면 코스피 지수의 경우에는 오늘 소폭이지만 외국인들의 매수 물량 확인이 됐고요. 기관도 순매수에 동참했습니다. 개인은 1,700억 원 이상 물량을 덜어내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의 수급도 함께 살펴볼까요? 외국인과 개인의 순매수세 확인됩니다. 우리 시장 마감합니다. 네, 3월 7일 금요일장 모두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주 시장은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시장이 전반적으로 조정이었기 때문인데요. 특히나 오늘 하루 동안 일간의 흐름을 봤을 때 시장은 계속해서 시간이 갈수록 낙폭을 키워나가기도 했습니다. 반도체주의 급락이 나왔고요. 반면에 이번 주에 강했던 업종, 방산업종은 여전히 상승세를 그대로 가지고 가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지수는 어느 정도에서 마감했을까요? 마감 지수 상황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코스닥 보시다시피 모두 다 하락하면서 거래 마감했는데 코스피 0.4% 하락으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2,563선에서 거래를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보시다시피 지수가 거의 1% 가깝게 빠졌습니다. 장중한 때에는 725선까지 빠지면서 1% 넘는 급락 흐름을 나타내기도 했는데 결국에는 727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제약바이오의 급락이 나오면서 전체 지수를 끌어내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오늘 1위권부터 5위권까지 대형주들의 흐름 어땠을까요? 이어서 만나보시죠. 네, 1위권부터 5위권까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그래도 이번 주 내내 하락하면서 오늘은 약간의 저점을 좀 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삼성전자 1% 하락세, 1% 하락했지만 양봉으로 거래 마감했고 53,700원대. SK하이닉스는 오늘 보합권 192,400원대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여전히 20만 원대 아래에서 머물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오늘 원달러 환율 보시면은 전거래일 대비해서 4원 이상 올랐습니다. 1,446원대까지 올라가면서 거래를 마감했는데 다만 이번 주 시작이 1,460원대인 것을 생각해 본다면 그래도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다시 한번 상승하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제치고 시가총액 3위권까지 다시 한번 올라왔습니다. 그만큼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엎치락 뒤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LG엔솔 33만 9천원대, 삼성 바이오로직스 오늘 약간 낙폭이 좀 나왔습니다. 2.6% 넘게 하락세, 110만 원대까지 빠졌고요. 현대차의 경우에는 0.5% 약보합권 19만 6,600원대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1위권부터 5위권까지 봤을 때 LG 엔솔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분위기는 좋지 않았고요. 이어서 다음 기업들 바로 만나보시죠. 확실히 오늘 희비가 엇갈립니다. 보시다시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다시 한번 상승하면서 시가총액 우선주 제외하고 9위권까지 올라왔고 오늘 7.8% 넘게 상승하면서 73만 원대 올라왔습니다. 어제 시장에선 또 급락이 나오면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시가총액 한 계단 더 밑으로 내려가기도 했는데 오늘은 KB금융을 제치고 다시 한번 대세로 현재 좀 자리 잡은 상황이고요. 반면에 보시다시피 셀트리온과 네이버는 2% 정도의 급락이 나왔습니다. 네이버 오늘 2.7% 넘게 하락세 21만 원대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제약바이오가 전반적으로 급락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과 같은 대형주들의 흐름도 좋지 않았던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어서 11위권부터 15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KB금융 1% 넘게 빠졌고 HD 현대중공업 1% 가깝게 하락. 그리고 오늘 철강주가 전반적으로 좀 상승 탄력을 강하게 가지고 갔습니다. 포스코홀딩스 7.2% 넘게 상승세 31만 7천 원대까지 올라가면서 종가 형성했고요. 한화오션도 빨간불이었습니다. 어제 조정이었던 만큼 오늘 다시 한번 상승 탄력을 강하게 가지고 갔습니다. 중국향 쪽으로 오늘 시장에서 강력한 상승이 나왔던 것이 특징이겠고요. 이어서 코스닥 1위권부터 5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알테오젠의 급락이 좀 아쉽습니다. 어제부터 알테오젠의 주가는 연이어서 좀 내리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3거래일 전에는 신고가 부근에서 계속해서 거래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시다시피 주가가 다시 한번 5.6% 이상 밀렸고요. 할로자임과 관련해서 좀 소송 관련 이슈가 다시 한번 부각되면서 알테오젠 쪽에서는 팔고 나가려는 움직임이 확실히 강력하게 포착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3% 넘게 반등세, 에코프로도 1% 반등. HLB는 견조했습니다. 오늘 강보합권, 어제 또 급락이 나왔던 만큼 오늘 시장에서는 추가적인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는 모습이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약간 아쉽습니다. 어제 급락 이후에 다시 한번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습니다. 2% 가깝게 하락하면서 32만 원대에서 종가 형성했고요. 이어서 6위권부터 10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고 가시죠. 6위권부터 10위권까지 분위기도 좋지 않습니다. 리가캔바이오 6% 넘게 조정, 10만 4,900원대까지 내려오면서 11만 원대마저 이탈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휴젤도 역시나 마찬가지 고점에 대한 부담감 약간 느낀 듯합니다. 제약바이오 섹터 안에서의 투자 심리가 좀 꺾이면서 지금까지 잘 갔던 기업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빠르게 차익을 실현하려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휴젤은 4% 넘게 조정, 파마리서치는 6% 넘게 조정받으면서 30만 5천 원대에서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코스피 코스닥 마감 상황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양시장 약세 그리면서 마감을 했고요. 업종별로도 하락하는 업종이 훨씬 우세했습니다. 제약업종, 금융, 전기, 가스 업종의 약세가 두드러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코스피 시장의 변동성도 상하폭으로 좀 커지는 모습 나타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고요. 이에 따라서 윤 대통령이 이제 석방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슈가 꽤 많았는데요. 정리해보고 이제 다음 주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다음 주는 어떤 이슈 좀 주목해볼까요? 네, 아무래도 미국 시장도 워낙 변동성이 큰 상황이잖아요. 특히나 기술주가 굉장히 변동성이 큰데 기술주와 관련된 실적에 따라서 반도체 움직임에 주목을 해보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브로드컴의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예상치를 상회하는 수치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관련된 종목들도 같이 부각이 되는 모습을 연출이 됐습니다. 뭐 예를 들면 피롭틱스라던가 HB테크놀로지, 캠트로닉스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요. 이번에 브로드컴의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난 분기 매출이 149억 달러, 주당 순이익이 101.6달러 정도로 시장 예상치를 상회를 했고요. 특히나 AI 관련된 매출이 무려 77% 증가 수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AI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런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AI 관련된 종목들이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겠고 사실 아직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이런 기술주, 대표 기술주들의 호실적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관련된 종목들이 같이 움직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아무래도 코스피에 많이 편입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의 상승으로 인해서 같이 우리나라도 반등에 성공을 한다면은 단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했을 때 긍정적으로 좀 수익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기술주들에 대한 실적들도 꼼꼼하게 살펴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오늘 밤이죠.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됩니다. 미국에서 발표가 되는데 미국의 고용 보고서의 경우에는 이제 매달 첫째 주 금요일에 발표가 되고요. 비농업 일자리와 실업률, 임금 변화 등을 확인을 할 수 있는 지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금리 결정에 있어서 고용 지표가 영향을 많이 주는 만큼 더욱해서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보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번에 나올
나올 고용 보고서의 경우에는 1월과 비슷하게 실업률은 4%대 정도 나와줄 걸로 보이고 신규 취업자 수는 소폭 증가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규 고용 규모가 한 16만 명 정도로 이전 달에 비해서 한 2만 명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균치를 밑도는 수치이기는 합니다. 만약에 고용 지표가 둔화가 됐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금리 인하 속도가 조금 더 빨라질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예상치와 부합하는지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안 그래도 밤사이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또 발표가 됐었죠. 네. 예상치보다 조금 하회하는 수치를 기록하게 되면서 실업자 수가 조금 감소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까지도 고용 보고서에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좀 수치적인 부분들을 참고를 하시면서 대응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관세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금리 인하 또한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사실 투심이 더 위축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물가도 잡히지 않고 또 시장 불안정도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만큼 저는 더욱더 고용 보고서에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꼭 체크하시고 다음 주 시장 방향성 결정에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고용 동향 보고서 좀 주목해보자라는 이야기 계속해서 강조를 해주고 계십니다. 실업률 그리고 신규 고용 규모가 어떻게 수치가 나오는지에 따라서 또 다음 주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 시초가 공략주로 볼 수 있는 종목 좀 여쭤보고 싶은데 어떤 종목으로 좀 대비를 해볼까요? 네, 이렇게 시장이 불안정하고 그리고 경기도 사실 둔화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잖아요. 특히 관세 부과 이슈가 있을 때마다 더욱더 물가 상승의 우려라던가 경기 둔화 가능성들이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럴 때일수록 저는 포트폴리오에 경기 방어주는 하나씩 넣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대표적인 경기 방어주 식품주인 농심을 오늘은 가지고 왔습니다. 네. 농심의 경우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라면이라던가 짜파게티, 안성탕면 이런 것들을 제조해서 판매하는 업체고요. 뭐 과자라고 한다면 새우깡, 양파링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최근에 농심과 관련해서 신라면 가격이 50원 인상한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95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한다고 했고요. 새우깡의 가격은 100원 정도 인상할 예정이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17일부터 인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원재료 가격이 많이 올라가기도 했고 환율 상승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서 비용적인 측면에서 많이 나가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영업이익이 많이 둔화되는 수치를 보였었는데 이렇게 제품 가격을 올림에 따라서 이런 원재료 가격에 대한 부담감을 좀 덜어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좀 두 가지 다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제품 가격이 올라가게 됐을 때 똑같은 수량을 판매를 했을 때 실적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긍정적이게 바라볼 수가 있겠고요.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지금 물가에 대한 부담이 큰 상황에서 이렇게 제품 가격이 올라가게 됐을 때 소비자들이 당연히 지갑을 열기가 조금 어렵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긍정적인 편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농심의 경우에는 뭐 마트라던가 아니면 편의점 온라인 쪽에서 이제 할인이라던가 증정 행사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방어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심이 이 제품 가격을 계속해서 좀 변동시키고 있어요. 근데 한 번 올린 가격은 좀 더 장기화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인상을 할 가능성이 높아서 그런 것들이 실적 개선에 긍정적이게 작용을 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관세 부과 예고가 있었는데요. 사실 이렇게 농산물 관세를 부과할 경우에는 식품 가격도 같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 농심이 아무래도 밀이라던가 파묘, 감자 전분 이런 원재료를 많이 사용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물가 상승에 따라서 또다시 가격을 인상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부분들도 저는 실적 개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돼서 농산물 관세 부과에 대한 부분들도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 뭐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쪽에서도 보복 관세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사실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물가 상승이 좋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기업 입장에서 특히 이런 식품주 입장에서는 어쨌든 우리가 필수로 써야 되는 소비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장기적으로 실적 개선에 긍정적이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제2공장 신규 용기면 라인 가동이 작년에 시작이 됐는데요. 작년 10월부터 미국에서 제2공장이 신규로 이제 가동이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긍정적인 측면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미국 법인이 이제
이 공장이 가동됨에 따라서 연간 생산 가능 수량이 20% 정도 늘어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생산량이 증가할 경우에는 판매량도 같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또한 농심이 미국 쪽에서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제2공장 연간 생산량이 지금 각 한 5억 개에서 5억 1천만 개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미국 쪽에서 지금 신제품 이슈도 있었는데 네. 신라면 퉁바가 네. 또 6월 달에 월마트에서 판매가 될 걸로 보입니다. 이거는 이제 기존 라면과 다르게 뭐 치즈라던가 아니면 새우 이런 것들이 들어간 라면인데요. 이게 이제 사각형 용기로 판매가 될 걸로 보이는데, 사각 용기가 미국에서는 굉장히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로 있어서 좀 미국 쪽의 매출도 기대해 볼 만해서 가지고 오게 됐습니다. 네. 농심의 경우 가격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시점에서 월봉으로 볼게요. 월봉으로 보면 현재 45만 7천 원 구간대까지 매물이 열려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대 목표가로 잡아보시면 좋겠고요. 오늘 같은 경우 1%대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보시다시피 60선에서 이렇게 지지 구간대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형성이 됐던 캔들도 이 구간대에서 지지를 받았는데요. 34만 1,000원대입니다. 만약에 이 구간을 이탈을 하게 되면은 보시다시피 매물이 비어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34만 1,000원대를 손절가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농심을 시작으로 줄줄이 이제 식품 업계에서 추가 가격 인상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제품 가격 인상에 대한 호재, 그리고 농산물 관세 부과로 인해서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게 되고 또다시 또 가격 인상할 수 있다라는 점도 투자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신제품 신라면 퉁바의 해외 출시 이슈까지 함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 45만 7천 원까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말씀 여기까지 나누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 시스템에서 대량 바스켓 시스템 미비가 확인되며 해당 시장의 개장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넥스트레이드는 지난 4일부터 대량 바스켓 시장을 함께 열 계획이었으나 출범 직전 확인된 서킷 브레이커 시스템 오류로 해당 시장의 개장이 늦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주가 하락 시뮬레이션 중 거래소의 서킷 브레이커 발동에도 대량 매매가 체결되는 오류로 현재 시각에도 대량 바스켓 시장 개장은 보류 상태입니다. 넥스트레이드 관계자는 대량 바스켓 매매 시장 시스템에서 미비점이 발견돼 시장의 개장이 늦어졌다며 구체적 개장 시점은 이달 말 즈음으로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당정이 현재 거래가 금지된 가상자산 현물 상장 지수펀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오늘 가상자산 민당정 간담회 후 브리핑을 열고 국제적 동향을 살피고 선물시장 인프라 구축 등에 필요한 점을 감안해 자산자산 현물 ETF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부 측에서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성과 활성화를 위한 조치를 준비 중이라며 비영리법인은 2분기부터 우선 참여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당정은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디지털 자산 기본법 입법을 추진한다고 함께 발표했습니다. JP모건이 한국 방산업체의 성장 가능성이 높다며 국내 방위산업 주식 목표가를 평균 28% 상향 조정했습니다. JP모건은 한국 방위산업 전망 보고서에서 유럽 내 나토 방위비 증가와 중동시장 대규모 군수품 추가 보충 등으로 방위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 무기의 경쟁력으로 가격 및 유지 보수 비용, 빠른 납품 일정, 검증된 성능 등을 제시했습니다. 주요 기업별로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최우선으로 추천하고 이어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 LIG 넥스원 순으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일본 금융업체 SBI 홀딩스가 SK하이닉스 대만 UMC와 일본의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는 협력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7일 현지 매체는 SBI 홀딩스가 일본 미야기현의 SK하이닉스와 대만 UMC와 협력해 공장을 건설하는 교섭을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협력에 논의된 대만 UMC는 TSMC에 이어 대만에서 두 번째로 큰 파운드리 기업입니다. 앞서 SBI 홀딩스는 재작년 대만의 PSMC와 손잡고 미야기현의 반도체 공장을 설립하려는 사업을 추진하다 무산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주 시장에서는 중국향 쪽으로 좀 많이 움직였는데요. 특히나 주말 안에 10월에 시진핑 주석이 방한할 수 있는 그 여부가 확인될 수 있다라는 보도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넥스트레이드 오류로 인해서 또 불편을 겪으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언제나 처음은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자리를 잘 잡아 나가서 혼선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2시에 또 어김없이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